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면서 거래 절벽,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의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하고 또 뉴스원 정진욱 기자 모시고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장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좀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거의 한 20년 정도 재직하고 있고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속칭 일본 통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연구한 분야가 이제 버블 경제 전후로 해서 일본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진석 기자님은 저번에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한번 할까요? 네. 네, 저는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고요. 지역에서 어쨌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 좀 많이 여기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두 전문가분 또 전문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시는 기자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우선적으로 지금 제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래량인 것 같아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울에는 9월에 한 600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1000에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수치인데, 자세한 그 시장 동향하고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좀 취재한 걸 바탕으로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말하시는 부동산이 많이 힘드시죠. 일단은 워낙 거래량이 적으시니까 지금 곡소리가 난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수세 위쪽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줄어났는데 시장에 매물만 이제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2.9로 전주 75.4 대비 2.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이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지난주까지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80선을 유지했던 서남권, 그러니까 영등포, 양천, 동작구가 78.4로 떨어지면서 서울 전 지역이 80% 아래로 내려앉은 겁니다. 일명 노도강으로 불리는 동북권인 노원, 도봉, 강북구는 67.3을 기록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고요. 지난주 69.6보다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부권, 그러니까 은평, 서대문, 마포구는 67.9, 도심권인 종로, 중구, 용산구는 69.3으로 매수 심리가 좀 낮았습니다. 또 강남 4구로 불리는 동남권, 강남, 서초, 성파, 강도구 시장도 가라앉았고 매매 수급 지수가 70.4에 머무르면서 2주 연속 80선 밑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거고, 또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 이달 기준 5만 7,258건에서 반년 전인 5만 6천 건에 대비 556건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만 해도 그 소위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1000건이라고 보는데 1000건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보면은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하다,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게 전체적인 이제 경제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리버스 모기지 때문에 이제 금융권에 어떻게 이제 자금 경색이 되면서 이제 금융권의 일부 이제 어떤 굉장히 좀 자금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생겼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금리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하고 이후에 금리가 상승해도 2% 이내로 이렇게 올랐어요. 시간이 한 1년
보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사실 좀 어려운 게 물가 오르죠. 네. 금리 오르죠. 그렇죠. 환율 오르죠. 네. 수출 안 되고 수입만 늘죠. 무역 그렇죠. 흑자나 줄어들고 적자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금리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대의 금리가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뭐 5%. 저만 해도 한 2%대 이제 대출을 받았던 네. 이게 이제 지금 5%가 5%대예요. 그 배 이상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그나마 이제 다 받을 거 받고 5%고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이제 제2금융권까지 가게 되면은 뭐 7% 이상의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금리를 또 한 번 올렸잖아요. 빅스텝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게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근데 그게 한 번 올릴 때마다 제가 보니까 최소 0.5%에서 1%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고 7.5%였는데 이 이제 1% 정도 오르면 이제 8.5%, 8에서 8.5% 정도. 만약에 이제 우리 한 번 더 올리면 9%, 10% 가까이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제적인 거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부동산 주택 가격이 특히 이제 뭐 관계없이 좀 상승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은 경제 상황하고 이제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수입이 계속 늘잖아요. 원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겨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그 무역 수출을 흑자가 조금 전환이 됐고, 그 이제 지금 경제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 경기가 좋아. 예,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하면서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때 내렸던 경우보다는 올랐던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금리라든가 경제 상황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수요자의 심리예요. 가격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기대 심리가 큰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가 큰지.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여러 전문가들이 무슨 논문을 통해서나 뭐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틀려요. 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데이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감으로 예측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제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렇죠. 실제로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결국은 이제 이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좀 무서운 얘기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당선되자마자 주위에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예. 올라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을 때 집을 팔라 그랬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상하죠. 이런 사이클이 또 이게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지만 진보냐 보수냐 정권을 잡았을 때 보면 이게 항상 진보 때 오르고 보수 때 떨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진보 때 굉장히 공급 계획을 많이 내놓는데 실제로 이런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들이 보면 또 보수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공급이 되거든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텀을 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 학습 효과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하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생각대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 분위기가 이 과거 때랑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그 IMF, 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상황이 IMF 수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때만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투자 심리에
더군다나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몇 달 사이에 배 이상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 상태에 온 거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이자가 지금 이자만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집을 산 경우에는 한 달에 이제 자기 월급 받아서 기본적인 거 이제 공제하고 거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금 상환을 해야 될 이런 처지예요. 대기업 무슨 삼성이나 이런 데 다니는 부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총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이외, 대도시의 특정 지역 이외에는 앞으로 이제 수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소를 했고, 이제는 수요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의 사례를 봐도. 그래서 일본 통으로서. 예. 네. 예. 네. 저는 책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굉장히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다시 조심스럽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앞으로는 지방은 좀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일본 사례처럼. 일본 사례처럼, 예. 아예 영원에 가까운 주택도 나올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극화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일본은 뭐 몇 년 전부터 삼극화라는 표현을 써요. 첫째는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오르는,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부동산.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부동산. 근데 마지막 하나는 가치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부동산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공실이 많죠.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적자가 나고 자기한테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삼극화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더 문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 가격이 25%에서 한 많은 지역은 40% 가까이 막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투자자 이외에는 이제 보통 50% 이내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뭐 우리 젊은 층들이 이제 뭐 영끌에서 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에요. 그럼 대출 뭐 60% 이상. 근데 만약에 이제 집이 이런 정도로 단기간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뭐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회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담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제2금융권은 아예 사라졌고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정도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금융권 부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엔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격적인 측면이 이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조금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 막 오르면 문자 옵니까? 핸드폰으로? 저한테 오는데 저는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얼마 전에 어디 방송을 출연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이자가요. 이 부담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제가 뽑아오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완전인데 1% 막 4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1% 오르면 월 한 33만 원? 이자만. 원리금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아파트 대출 받을 때 2몇 %대로 3%대 약간 안 되게 받았을 때는 만약에 4억을 받았다 그러면 월 1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9%까지 간다.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이자만. 그렇죠. 어이구, 3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9%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제가 보기에 8% 이상은 갈 것 같은데, 8%면은
267만 원이에요. 이자만.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안양, 동탄, 뭐 파주, 운정 뭐 이런 데다 네. 의정부 이런 데서 집 사신 우리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한 4억 정도 대출 받아서 사신 분이 있다면 아마 월 한 300만 원 가까운 게 이자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월급을 받아서 뭐 연금 띄고 못 띄어서 실수령액이 보통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들은 300? 크게 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5천만 원 받아야 한 300 정도 받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벌어서 아파트 관리비 내고 네. 뭐 기본적인 거 내고 다 이자로 이제 박는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관건은 이제 중간 선거 이제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 이제 스톱을 하지 않고 내년에 한 번 또 올해나 내년 초에 뭐 미국에서 또 금리를 한 번 또 인상하게 된다. 네. 기준금리를.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버티기가 그럼 330만 원이잖아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지방, 뭐 의정부, 나중에는 뭐 가치가 제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서울까지도 북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포감들이. 지금 9월에는 서울에 그 아파트 10건 중에 8건이 이전 최고가의 그 가격보다 싸게 팔렸고 또 일부에서는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아마 2년 전 정도 될 거예요. 2020년. 그 정도 수준으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도 진짜 이런 뭐 사례라든지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거래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속포하고 신천동의 파크리오 전용 14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 4일날 이전 최고가인 33억 원보다 약 8억 원 내린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또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시주공 5단지 전용 이 81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 18일날 24억 4,100만 원에 매매가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직전 최고가인 29억 5천만 원보다 약 5억 원 가량 낮은 금액에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한번 곤두박질 치니까 이것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없고 지금은 아예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 확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리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가격은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들도 있고 근데 아마 이 급매물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금보다 그러니까 먼저 파는 게 세금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판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매물이 나오면 잡아야 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또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이제 보기만 이거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아까 초반에 교수님께서 뭐 본인 사례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금리의 변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금리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전달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 안에서 시장에서 1주택자들의 그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뭐 1주택자가 이런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받아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좀 각각 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일단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쨌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 완화했고 모두 아시다시피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어쨌든 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좀 변해서 과감하게 이제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어쨌든 LTV를 50% 허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마디로 이게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데 가히 대출을 받은데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 말씀했던 4억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그럼 정부가 이걸 모를까? 그럼 저는 정부는 알고 있을 거라 봐요. 이게 이미 영끌적은 이미 한참 오를 때 매수 심리가 엄청 높았을 때 집을 샀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정부가 했을 거로 보고 가면 이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고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 금리 차트만 봐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이 금리 급등하면서 또 물가가 또 앉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네. 집을 살 영역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네. 이 집까지 시선을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정부가 이제 카드 이제 규제 해제하겠다 11월 달에 규제하겠다 그래서 김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 지역 대상에 해당됐거든요. 근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저께 성명서를 내면서 풀어달라. 김포라도 풀어달라 이렇게 막 성명서를 내기곤 했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 좀 강력한 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부동산에 심표세 성소를 할 수 있는 카드로는 양도세나 이제 비과세 혜택이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이게 조금 도일 수 있는 피가 좀 도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건설사 얘기도 할 거지만 이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건설사면 이제 PF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본인도 살려면 이 돈을 어쨌든 담보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건설사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제 하여튼 정부의 규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효과가 없는 걸. 그리고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대신 혹시나 그 돈을 좀 이렇게 재고 있던 사람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여기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입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 네. 그 좀 전에 뭐 윤활유 얘기를 하셨는데 윤활유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윤활유 뭐 좀 돌게 순환을 좀 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받아줄까요?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소비하는 금액이라든지 뭐 이자 내죠, 뭐 아파트 관리비 내죠,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휴대폰 비용 내죠, 보험 내죠, 애들 학원비 생활이 됩니까? 이 상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뭐 80% LTV를 하고 뭐 DSR을 적용할 때 이제 청년들에게 장래소득까지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 이제 처음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에게 있어서 이제 장래소득까지 반영해서 정말 이게 가짜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80%까지 받아서 집을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실수요자들 보면요, 저도 그랬고 주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담보 대출 비율이 50% 이렇게 넘질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50% 40%대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크게 이제 어떤 80% 60% 80%까지 DSR로 늘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감각이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늘려주는 거는 결국은 투자자 또는 투기. 그죠? 제가 투기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투자나 투기나 비슷. 근데 이런 투자와 투기 수요를 유입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주택자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대출이 저는 뭐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나 투기, 그다음에 젊은 층들 이런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의 무리한 투자 이런 거를 이제 유도를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을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내리면은 대출 규제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리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갔다면 이렇게 시장에 이제 어떤 불안감을 주진 않았을 텐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이제 폭등할 시기에 이런 금리 상승이 왔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뭐 대출 이자가 뭐 몇백만 원 나가도 집값이 매덕 올라. 그러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빚내서 카드로 뭐 사람들 만나고 물건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해요. 응? 이제 이런 상승기에는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우리가 그래 보수면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했는데 이것이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뭐 이거 좀 다르네 이러다가 이제 세계적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세계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러는데 막 미국이 자꾸 금리 오르고 바이든은 언제까지 금리 올릴지도 모르고 금리는 막 지금 최대 7% 이제 8% 9%대까지 가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리 이런 지금 높아진 금리 수준을 이자 부담을 굉장히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조금 부담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거의 부담이 아니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턱밑까지 왔다고 보고 올해 말 지나고 나서 내년 초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이게 시장 상황은 이런데 정부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죠. 보여주기식인 거.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종부세기랑 비슷한 거예요. 종부세 내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 국민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1주택자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효과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 기조가 뭐 멈추거나 안정적인 그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상단이 7%고 지금 경제 상황 고려했을 때 뭐 한 8% 많게는 10%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아까 턱밑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지금 코 완전 눈까지 지금 잠길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어쨌든 미국 연준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엔저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면은 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일본 그 전에 중국이 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도 갖고 있어서 이 어쨌든 엔화 방어에서 최근만 해도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미국 국채를 2조 2천억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87조 원을 써서 벌써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 미국 국채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또 금융 분야가 이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좀 관계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조 어쨌든 연준에서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게 나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언제까지 나도 잘 네. 모르겠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 이런 걸 던져봤을 때는 뭐 다음에는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지만 그래도 2.5pp나 0.5나 어쨌든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서민들의 곡소리를 안 듣는다는 건 아니고 들을 거예요. 분명히 듣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면 외화가 빠져나오고 또 더 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오르는 거는 저한테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 내년까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올라서 서민들이 정말로 힘든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켠에서는 또 집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 모아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아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서 돈을 계속 저축을 해서 그 기회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을 머리에서 살지 어깨에서 살지 무릎에서 살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 상당히 모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 파월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예측을 좀 해본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평균치는 아니어도 상단은 10%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올해 안에 뭐 빠르면 이달 그죠?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최저 5.5에서 6%, 최고 8에서 8.5%까지는 진입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8.5%인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연준에서 인상을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9%대 이상 그죠? 9에서 9.5%까지는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10%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못하면은 9%대까지는 진입할 수도 있어요. 진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미국 중간 선거인데 우리가 이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공화당이 이길 바라야죠. 네? 바이든이 이기면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기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대뽀잖아요. 무조건 물가 오르니까 금리 올린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아니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오른다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가 우리나라처럼 민감하게 연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오르면 뭐 그냥 바로 또 오르잖아요. 그죠? 몇 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 선거인데 보니까 이제 그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 상하원을 다 이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제 아무래도 줄이게 되면 어떻게든 그 이제 러시아랑 어느 정도 전쟁이 시간이 좀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이 못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제 어떤 휴전을 하게 되겠죠. 이제 협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고 또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빠르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 제가 보기엔 금리는 이게 전쟁은 이제 계속 장기화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뭐 내년 초, 내년 가을 뭐 여러 가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10% 가능성이 있냐? 근데 올해는 10%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8.5%, 8%대 중반, 뭐 한 번 더 하면은 9%대 중반까지 9%대까지는 최대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두 자릿수는 조금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두 자리 그리고 왜냐하면 한 자리하고 두 자리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자리까지 가면 아마 정권이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대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IMF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대는 알지만 금리가 뭐 14%, 17%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사채업자지. 이게 10%대 넘어가면 사채업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이제 정부가 이제 좀 개입을 하겠죠. 한 자리 선에서 아마 어떻게든 막아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웃음도 나오고 있는데 참. 근데 제가 웃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기관들이라든지 뭐 연구원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또 건설사에서 또 후원을 하는 그런 뭐 기관들 뭐 있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건사년에서는 집가점만 이렇게 냈더라고요. 내년에 한 2.5% 하락한다. 올해보다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배경이 뭘까요? 일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5% 하락하고 전세 약 0.5% 상승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상반기 판매 요인이 좀 더 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일단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지면서 이 흐름을 좀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수도권은 어느 정도 이 가격이 하락이 계속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이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 수요가 이제 감소해서 이제 반등으로 예상되면서 월세 거래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 입지가 좀 축소되면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또 임대차 전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를 만큼 이 전세가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집값은 어쨌든 떨어진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이 지역마다 또 다를 것이고 하지만 지방은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도 보이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있고 부동산에 가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타겟팅해서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족들의 수라던가 내 아이의 그런 학교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돈을 목적하시면 상권 이런 쪽으로 해서 타겟팅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거래를 많이 할 것 같고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간만한 보양세가 있고 미분양 사태는 계속 나올 것 같고 해서 네.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사년은 이렇게 전망했는데 김준환 교수님께서는 솔직히 이거 뭐 질문지에는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데 이거 숫자는 못 맞히잖아요. 그 뭐 통계 이게 그 감으로 그냥 얘기하는 이거 거죠.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네. 청기누설이라.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제시가- 방향성을 보는 거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 건사년이 이제 2.5% 올해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측하게 된 배경은 근거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이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금리 인상에서 집값 하락의 기대 심리에 이제 어떤 기름을 껴얹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느냐 저는 그 보고 싶어요. 전쟁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차가 많던데 최근에? 그래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이제 매듭이 되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 물가라든가 곡물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금 영국도 난리지 않습니까?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간호사들이 월급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려졌는데도 이 계속 적자라 막 파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 이게 조금 숨고르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년 이제 상반기에부터는 이제 조금 이런 집값 하향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하향이 좀 안정이 돼서 이렇게 좀 원만하게 이제 상반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좀 집값이 안정이 돼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불리하게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군수물자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 계속 뭐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푸틴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맛보기로 이제 핵이죠, 결국은. 아니, 그러기에 충분한 사람이 저는, 제가 보기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시범적으로 조그만 하나 던지겠죠.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내륙을 대상으로 해서 뭐 발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공해상에 한두 발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세계 전체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물가가 오르죠. 그럼 미국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결국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내년은 뭐 이 건사년에서 예측한 2.5%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사항은 이게 이제 이 옛날에 세계 경기나 경제가 안 좋았던 상황이랑 다른 게 전쟁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약에 또 기준금리가 또 한두 차례 인상이 돼서 거의 10%에 가깝게 육박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담보대출 얻어서 집을 사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있는데 올해 말 넘겨서 내년 봄까지는 사실적으로 자력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매나 아니면 부실 어떤 담보로 해서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반드시 공화당이 다 이겨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트럼프 지지자는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화당이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도 하지 않고, 그래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전쟁을 끝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원 받은 거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미국 아마 이제 공화당이 되면 이런 어떤 지원도 끊기게 되고 빨리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전쟁이 안정화되면 세계 여러 가지 물가는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이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인상됐던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내년 초에 약간 이제 예를 들어 대출 금리 부분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게 되는 신호가 되면 만약에 뭐 1%라도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시장이 경색돼 있던 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하던 식으로 한두 차례 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내년에는 제가 보기 2.5% 그 이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다 떨어지고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지역은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오르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이 양극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양극화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계속 가격폭도 커지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은 약간 떨어지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면서 또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강남이라든가 뭐 서울의 일부 지역, 경기도권의 특정 지역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은 강남권 만약에 뭐 제가 광명에 살지만 광명 그러면 다 집값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1번지는 집값 하락할 때 그 폭도 적고 또 회복 속도도 빠르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송파구나 강동구가 강남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강남이 아니라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남 집값의 흐름과 같이 움직였던 패턴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뭐 여러 가지 분석 나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뭐 금리라든지 또는 수급 상황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값의 주요 요인으로 봤는데 김준환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대선이 핵심이다. 네. 주요 변수로는 미국의 대선을 유심히 봐라. 공화당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연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뭐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대선 얘기보다도 다 모두 지금 파월의 입을 네.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 되면 또 집값이 반등할 거라는 의견이 있는지 두 분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금리가 계속 급하게 오르면서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심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심리가 회복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캐스처 마크가 상당히 많이 붙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한번 이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한번 대출 많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뒤었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인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돌다리도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한 몇백 번을 두들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정책이 펴지면 그 효과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나오는 만큼 그 회복세라는 생각보다는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U자도 아주 펼쳐진 U자 형태로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물론 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금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더라도 지금 국면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가격이 막 자고나면 오르는 이런 시장일 때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게 먼저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수요자,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 지금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라는 이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심리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심리가 회복되느냐 하나. 그래서 이제 최소한 가격이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 뭐 가격이 오를 거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멈췄다. 네. 조금 이제 하락폭을 줄여갈 거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화될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여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집값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안정화되고 일부 지역은 이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년 하반기부터 좀 상승하는 지역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가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여기서 인상을 올해는 그만두고 여기서 멈추고 내년 초에 이제 여러 가지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라든가 세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금리를 또 이제 조금 낮출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 초쯤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낮춘다. 이런 시그널이 같이 플러스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택시장,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가격 회복의 속도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일 때인 거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상반기면 이제 전반기죠. 6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꼭 급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내년 하반기에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 상반기에도 그러면 내년 하반기도까지도 좀 지켜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의 힘으로 될 이제 시장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을 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보기엔 뭐 대출 규제를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이런 어떤 하나 아주 이 정책들 몇 가지 가지고 회복될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내년 상반기의 시장 상황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뭐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가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측 단계가 일단은 뭐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자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여러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좀 새로운 관점으로 또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현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